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부정맥은 종류가 많습니다. 심실빈맥, 심실세동을 비롯해서 심방세동도 부정맥의 하나입니다. 맥박이 정상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는 심장의 리듬 장애가 발생하는 건데요. 특히 심방세동은 심장의 잔떨림으로 불릴 만큼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심방세동은 또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콘택트 렌즈 관리법으로 함께합니다. 건강 365 푸디토리움의 그저 그렇고 그런 기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맥 질환 중에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방의 잔떨림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치성으로도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정맥 질환을 얘기할 때 심방세동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 위험보다 난치성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부정맥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맥이 고르지 않은 건데 네. 부정맥 중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평생 아무 건강에 지장도 안 주고 네. 가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걸로 해서 약도 안 드셔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맥 중에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있는데 네. 그 심장에 이제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은 방이 4개가 있어요. 심방, 심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심방이라는 것이 이 세자가 미세할 세자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발발발 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뇌졸중도 오고 나중에 숨차서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심방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상태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심장에 보면은 자동차도 왜 배터리 전기가 잘 나와야 엔진이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심장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그 새끼손가락 반 정도 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가 한번 땅 나올 때마다 신경 타고 이제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동시에 퍼지면 양쪽 심장이 동시에 쿵쾅쿵쾅 잘 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 나오는 이 부분이 네. 고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화가 됐다거나 약을 잘못 드셨다거나 일로 피가 안 가서 전기가 안 나오면 4초가 안 나오면 족도를 하고 4분 안 나오면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네. 이 심장만 아무 근육에서나 전기를 비상사태 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원래 배터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네. 쓸데없이 그 심방이라는 근육 여러 군데서 동시에 막 전기를 막 만들어내니까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뭐 잘 안 돌고 털털털 거리니까 이제 네. 사고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 이제 피떡이 생기고 숨차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일단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좀 긴장하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꼭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수축해야 하는 이제 심방이 불규칙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사실 노화예요. 노화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오래되면 덜덜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한가 잘못되나 피가 안 도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전기를 만들어내서 게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술 많이 드셔도 오고 음주 포금한 다음에도 잘 오고 그러죠. 그다음에 네.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나 협심증 이런 때도 잘 오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노화가 제일 많고 더러는 30대, 40대에서 혈압, 당뇨 없는 분들도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으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심방에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방이라는 거는 이제 폐에서 예를 들어서 깨끗한 피가 들어오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심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쭉 짜내면 이제 혈압이 120, 130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심방도 수축을 좀 그거를 도와줘야지 심실로 피가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발발발 떨기만 하고 네. 초음파 보면 보여요. 발발 떠는 게. 네. 수축을 안 해주니까 그 혈류량이 한 30% 정도가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좀 빨리 걷거나 계단 올라가거나 조금 언덕 올라가면은 30% 정도의 혈류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숨이 차고 네. 어지럽고 이게 이제 5년, 10년 가다 보면은 근육이 아주 그 노화가 돼서 네. 뭐 입원하게 되거나 뭐 이 피떡 생겨서 이제 또 뇌졸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그 60세 이상 되면 한 10% 정도 10명에 1명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별걸로 아닌 걸로 약을 잘 안 드시다가 쓰러지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좀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노화가 되면 피떡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뇌졸중, 특히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뇌경색 원인의 20%가 심방세동으로 와요. 아. 굉장한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자꾸 뇌경색 그러면은 뭐 뇌혈관 뭐 경동맥 찍고 MRI 찍어서 뇌혈관이 좁아진 것만 생각하는데 네. 혈관은 깨끗한데 심장에 있던 심방세동이 있던 부정맥 환자들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순식간에 막아버리는 게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의 5명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심방세동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요것도 근데 빨리만 발견해서 병원 가시면은 네. 요 피떡을 잘 녹여가지고 회복이 될 수도 있으세요. 근데 네. 평소에 또 약 잘 드시고 그러시면은 뇌졸중 잘 거의 오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피떡으로 불리는 혈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럼 말씀 주신 뇌경색의 위험뿐 아니라 뭐 심부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뇌경색이고요. 네. 이거는 뭐 반신불수가 오기 때문에 아주 뭐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볼 수, 뭐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하루에도 10명 이상 이런 분들을 보는데, 네.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규칙하게 막 돌아가니까 피가 안 돌아서 이게 이제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네. 나중에는 이게 오래되면은 심장 근육이 아예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버리고 약해져가지고 약을 써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만성 심부전으로 가서 이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또 특수한 치료를 받게 되시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발생돼가지고 금방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숨차지고 심부전을 가는 게 있고 네. 금방 일이 터지는 거는 말씀드린 피떡이 뇌로 날아가서 이제 뇌졸중으로 가서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네. 네. 심부전 또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심근경색이나 치매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피떡이 그 뇌로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심장혈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시죠. 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가끔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조그마한 피떡들이 네. 조금씩 이제 떨어져 나가갖고 뭐 반신불수는 안 오더라도 조금씩 잠깐 어지러웠다 일어났다 이게 반복되면서 뇌의 전반적인 혈류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혈관성 치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가 있거나 원인 불명의 이렇게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되는 분들은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하시고 심전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경과에서 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지럽고 팔다리 마비된다고 뇌질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 근본 원인은 심장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일단 노화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30대, 40대에서 흔히 보는 건데 네.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막 가슴 뛴다고 응치러 오는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주말에 막 이 파티를 하시면서요. 네.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자체가 심방세동을 잘 일으켜요. 음. 근데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대학교 입학하면은 MT 가갖고 신입생들을 막 선배들 술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네.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는데 이런 심방세동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요럴 때는 이제 술 끊으면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네.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게 이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이런 이 부정맥 치료하다가 원인 찾다가 갑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화와 비슷한 거지만은 고혈압, 당뇨, 또 하나는 심장 판막증이 있는 분들이 이 부정맥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 판막증이 있으면서 심방세동 올 때는 굉장히 약 잘 써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돌연사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드물지만은 이제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심근염, 심장 근육이 약한 분들도 있는데 역시 제일 많은 거는 노화가 제일 많습니다. 연세 드셔서 오는 경우죠. 네. 노화도 문제가 되고 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의 질환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술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뛰어서 또 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심방세동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뛰다가 가끔 발작적으로 우리 보통 때는 맥박이 한 70번, 80번 뛰잖아요. 네. 갑자기 한 150번, 160번 뛰는데 그게 아주 불규칙하게 뛰니까 이때는 환자들이 너무 놀라서 응급실로 많이 오셔서 또 어떤 때는 응급실 와서 보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발작성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자주 나오다가 이제 하루 종일 이런 부정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개는 발견되는 게 이미 심방세동이 갖고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이제 건강검진하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갑자기 뇌졸중 오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부정맥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게 지속성 심방세동이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런 거에서 이제 그때 그쪽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제일 흔한 증상은 이제 첫 번째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어지럽다. 두 번째는 숨이 차다는 쪽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되게 이제 숨 차다 그러면은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찍기 때문에 막 거기서 많이 발견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맥박이 150에서 160번 정도 불규칙하게 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인 거네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올 때는 선생님 저 런닝 셔츠가 막 덜덜덜 떠는 게 보여요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150번, 160번 뛰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심방세동 부정맥이 있는데 한 60번에서 70번 사이로 뛰는 분도 있어요. 불규칙한데 아주 빠르지 않은 거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병을 놓쳐가지고 그리고 약을 드시라 그래도 나 가슴도 별로 안 뛰고 숨도 안 차는데 왜 먹어요? 이제 약을 거부하시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응급실 오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숨이 찬 거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장 근육이 이미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녹다운돼서 그때는 이제 다리 부어서 오는 분들이 보면은 심방세동 있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숨이 차다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잘 모르고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서 이제 피를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피를 이제 짜내면은 이게 뇌, 팔, 다리, 복부 간이라든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방이 이렇게 수축을 안 하고 가만히 떨고 있으면은 피에서 이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그 양이 한 30%가 줄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뭐 1, 2분이나 몇 분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게 되면은 네. 이게 그 피가 이 팔다리 뭐 뇌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고이냐면은 자꾸 폐에 고이게 돼요. 예, 폐에 고일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폐에 물이 찬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숨이 차기 시작하고 그게 더 오래 가면은 복수도 찹니다. 복수. 저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그 전에 다리가 또 먼저 부으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요즘 이상하게 다리가 붓고 답답해요 하는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이 심방세동 진단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천 원인이 많잖아요. 네. 천식도 있고 뭐 만성기관지염에다가 폐기종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협심증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은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갖고도 숨이 많이 차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일단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년기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에 증상에 무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뇌경색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심방세동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네.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뇌경색 환자의 20%가 이 심방세동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모든 심장 질환의 한 30에서 60% 환자가 심방세동을 같이 갖고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혀 증상이 없지만은 전 인구를 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합쳐도 한 2%, 0.4, 2% 정도는 이걸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심방세동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료로 이제 건강검진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심전도를 꼭 찍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발견되는 분들도 있고, 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 먹기 싫어해갖고 네. 그런 거를 거부하시다가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시고 또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전도로 심방세동의 위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가요? 심전도 많이 찍어보셨겠지만 네. 딱 10초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초 찍을 때 네. 심방세동이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네. 어떤 때는 심방세동이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상일 때 찍으면 정상으로 나오니까 네. 심전도가 판정 나갈 때 심전도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가슴이 뛰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만 가면 응급실이든 뭐 일반 내과 외래든 심전도 다 정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비가 나왔냐면은 네. 심전도를 10초 찍지 않고 조그만 홀터라는 검사인데 조그만 기계를 이렇게 붙이고 집을 가시면 네. 심전도가 1초도 안 쉬고 잘 때까지 다 잡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3일 자는 것도 있고 네. 최고로 2주 동안 쥐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좀 큰 동전 같은 거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을 다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주 붙였는데 10초라도 나오거나 한 뭐 1분이라도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 있다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1주나 2주씩 검사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왜 하시냐면은 네. 발작이 심하게 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박이 막 150, 160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우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자꾸 괜찮다고 그러고요. 남편은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인을 찾아내겠다 해서 네. 이제 그런 장비가 있는 데를 만약 찾아가시면은 네. 제 경험으로는 1주만 붙여도 네. 다 나와요. 네. 그래서 확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약도 쓰시고 치료가 넘어가는 거죠. 네네.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받고 또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방세동은 약으로 조절이 될까요?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는 거죠? 네, 대개는 한 70% 환자는 약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약을 쓰는 거는 완치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게 정도로 불편한 거를 막아주고 또 한 가지 이제 맥을 잡아주는 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에 피떡이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납작이 생기지 않도록 항혈전제 이건 아스피린으로는 안 되고 네. 그때만 쓰는 약이 따로 있으세요. 근데 이 약은 이제 대개 60세 전에는 잘 안 쓰고 네. 60세가 넘으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면 꼭 반드시 아스피린 드시면 안 되고 이런 특수약을 써야 혈전이 안 생기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30대, 40대 젊을 때 이런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견된 분들은 네. 시술을 많이 권하세요. 네. 수술이 아니라. 네. 예, 그거는 이제 다리를 한 잠 자면 다 끝나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다리 혈관 들어가서 이 컴퓨터를 탁 키면은 네. 그 부정맥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데가 탁 떠요. 그래서 그거를 초음파로 다 지져서 그 이상한 딴 데서 나오는 전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100% 완치는 아니고 한 70에서 80%, 85% 정도는 되는데 또 한 15%는 재발을 할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은 빨리 하시면은 재발도 좋고 아주 또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 질환 중에 심방세동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콘택트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경보다 편한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콘택트 렌즈는 네. 안경을 대신해서 시력을 교정하거나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네. 안경보다 편하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요. 네. 특정 시력 교정이 목적인 콘택트 렌즈는 근시나 난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의 교정을 통해서 네. 시력을 개선합니다. 네. 또 미용을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안경 착용이 싫은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경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시력 교정을 얻을 수 없는 고도 근시나 네. 또는 심한 난시, 양한 부동시라고 해서 양쪽 눈이 다른 그런 경우에는 네. 이 콘택트 렌즈가 안경보다 우월한 그 시력 교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안경보다 렌즈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로도 나뉘지 않나요? 네. 소프트 렌즈는 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인데요. 네. 이게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운 질감이 요 안구에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적어서 네. 초기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또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렌즈의 크기 자체가 이 눈동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산소 공급에 어려움을 주어서 네.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네. 그리고 난시 교정은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드 렌즈는 이렇게 소프트 렌즈와 달리 이렇게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인데요. 네. 이물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날은 한두 시간만 끼세요. 그 다음 날은 좀 더 시간을 늘려보세요. 네. 괜찮으면 점점 늘려서 시간을 이렇게 종일까지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렌즈 크기 자체가 소프트 렌즈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보다 작아서 이 소프트 렌즈와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네. 훨씬 산소가 잘 투과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또는 각막 부종 등의 부작용이 적고요. 네. 또 난시 교정에도 이 하드 렌즈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네.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설명 주셨는데요. 그럼 네. 또 치료용 콘택트 렌즈로 얘기가 되는 건 뭔가요? 예, 치료용 콘택트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 손상된 각막 표면에 일종의 이제 붕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네.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되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인데요. 네. 그래서 시력 교정 효과는 없지만 안약이 눈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요. 네. 심한 안구 건조증이나 네. 수포 각막병증, 각막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병이 생기거나 네. 외상에 의해서 각막의 상피가 손상됐을 때 네. 또는 각막의 열상, 화상 같은 찢어진 상처라든지 화상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네. 사용되고요. 조금 더 흔히 사용되는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 수술. 이렇게 레이저로 우리 시력 교정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라섹 수술 후에 이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콘택트 렌즈도 종류가 참 많네요. 네. 그럼 또 드림 렌즈로도 불리는 각막 교정 렌즈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낮에 끼는 게 아니라 네. 밤에 잘 때 끼고 일어나서 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렌즈인데요. 네. 이 수면 시간 동안에 착용해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이 각막의 굴절을 교정해서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입니다. 네.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안경을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얼굴 모양이 좀 변형되는 걱정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안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시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은 잘 빼놓고 없이도 잘 지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눈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좋은 렌즈인데요. 밤에 자는 동안 착용해서 자는 시간 동안 시력을 교정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되는 겁니다. 네. 흔히 드림 렌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4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밤에 잘 때 끼고 본인이 어쨌든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4, 5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네. 적응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잘 쓰더라고요. 네. 네, 그 초기 적응 단계를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좀 실패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고도근시, 이게 이제 작용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디옵터 사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네. 고도근시인 사람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네. 당연히 이 드림 렌즈는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딱 맞는 것으로 받아야 되고 안과 병원에서 보통 이렇게 시범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잡음이 되나 안 되나 네. 보기 위해서 시범을 착용을 해보고 잘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렌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용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 콘택트 렌즈도 있죠? 네.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콘택트 렌즈의 표면에 특수 처리를 해서 착색을 한 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착용했을 때 눈의 색깔을 완전 이국적인 이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클 렌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은색을 많이 쓰는데 이걸 끼면 눈동자를 커 보이게 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런 미용 목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이런 컬러 콘택트 렌즈 중에서는 사실 다른 목적, 홍채 렌즈라고 해서 실명을 해서 보이지 않는 눈에 이제 각막 혼탁이 오거나 홍채 손상이 오거나 모홍채증이 생겼을 때 네. 눈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껴서 눈이 제대로 눈의 색깔이 제대로 보이도록 하는 그런 렌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렌즈도 있습니다. 네. 이게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던데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의료용품이 아니고 미용용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미용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기도 하고 네. 또 무허가업체 주잡한 제품이 유통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사용상의 문제로 하나의 컬러 콘택트 렌즈를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아이고. 사용하다가 네. 감염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제대로 전문가가 좀 사용 안내랑 관리를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요. 그렇네요. 아무리 미용 목적으로 쓰는 컬러 렌즈라 하더라도 네. 일반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이 직접 밀착되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컬러 렌즈는 착색제가 사용됐잖아요. 안쪽을 바꾸던 바깥을 바꾸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일반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막의 손상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컬러 렌즈를 장시간 착용했을 때는 신생혈관이나 뭐 각막염, 각막궤양, 부종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빼겠지만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미용 렌즈를 이렇게 착용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눈동자를 좀 크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생혈관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게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네. 본인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렌즈를 하더라도 항상 안과에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정말 전문점에서 제대로 상담받고 사용법을 잘 인지하고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컬러 렌즈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렌즈 역시 부작용의 위험은 있죠. 눈이 좀 네. 건조해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네, 안구 건조증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네. 이 소프트 렌즈 사용돼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이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인데요. 네. 이걸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수분 함량이 감소해서 렌즈의 직경이나 두께, 곡률의 반경 네. 또는 산소 투과성 등이 변화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각막 상피 손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 각막의 상피가 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은 정상일 때에 비해서 자극을 굉장히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렌즈에 작은 침착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손상될 수 있고요. 또는 렌즈를 끼우고 넣는 과정에서도 이 각막 상피가 손상될 수 있고 네. 세척액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극 때문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각막 상피는 좀 빠르게 회복되는 조직이어서 사실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2차 감염이 유발되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막 상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각막 상피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조심할 부분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각막 신생혈관이 생성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렌즈를 한 20년 가까이 쓰다가 안 쓰게 된 이유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컨택트 렌즈, 이 하이드로겔 재질의 그 소프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네. 약간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산소가 조금씩 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각막, 우리 이 각막 조직은 혈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혈관이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인데 이 주변부부터 부족한 산소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새로운 혈관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각막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한 사람일수록 제 경험은 한 20년 쓰니까 그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20년이 금방이에요. 쓰기 시작하면. 네. 네,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과 검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신생혈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 렌즈를 꼭 써야 된다면은 그 하드 렌즈로 바꾸시는 것이 좋고요. 네. 하드렌즈를 적용을 못 하신다라면 요즘 하이드로겔이 아니라 그 앞에 실리콘이 붙어있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제라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나왔는데 네. 이 제제가 조금 더 산소
투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로 바꿔보시고 바꿨는데도 계속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은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렌즈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렌즈 중에는 이제 길게 착용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는 그런 렌즈도 있긴 하지만 네. 권장 착용 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준수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이 8시간 착용을 잘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원데이 렌즈를 이틀 연속 착용하거나 원데이면 하루 써야 되는데 이틀이나 3을 쓰거나 네. 또는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들면 요때가 이제 시간이 확 밀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특히나 잘 때 이 렌즈를 낀 상태에는 더더군다나 산소 공급이 안 되죠. 네. 눈이 감겨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시간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을 잘 유지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 콘택트 렌즈 자체가 이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분이 말라서 바짝 말랐을 때 렌즈를 빼게 되면 각막 상피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각막 상피 손상인데요. 네. 이게 이제 렌즈가 수분이 없을 때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눈을 좀 감고 촉촉해질 수 있는 시간, 눈물이 좀 돌아서 촉촉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둔 다음에 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막 상피가 사실 심하게 손상이 아니라 조금씩 손상이 되거든요. 네. 이걸 뺐다 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감염증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 간단한 감염이면 항생제 안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뭐 아메바나 곰팡이 감염에 걸리면 치료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주의, 즉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주의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주의 말씀 주셨고요.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렌즈는 어쨌든 씻어서 잘 세척을 해놓고 보관하고 또 써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손톱을 좀 짧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렌즈는 쉽게 분실이 돼요. 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상체를 항상 테이블에 밀착해서 앉아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 렌즈를 꺼낸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헹구고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는 세척액이나 보존액으로 닦고 물로 씻은 뒤에 뒤집어서 말려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눈화장이 렌즈랑 좀 관련이 깊어요. 이게 렌즈를 낀다고 눈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눈화장이 또 렌즈를 오염시키거나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이제 눈화장 전에 착용하는 것이 좋고 네. 가능하면 눈화장할 때 화장이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먼지나 연기가 많이 나는 환경이나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환경, 예를 들어 뭐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다. 이럴 땐 당연히 렌즈를 빼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비행기 안이 매우 건조합니다. 저도 렌즈 끼고 비행기 타봤더니 눈이 심하게 건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착용을 자주 하는 게 좋은데 네. 혹시라도 뺄 수 있는 그 작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케이스와 세척액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뺄 수 있는 환경. 이게 뭘 안 챙겨가면 렌즈를 뺄 수가 없어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수영이나 목욕 시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렌즈를 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익숙해지기 전에는 렌즈를 뺄 때도 쉽지 않은데요. 어떨까요? 예. 이게 뺄 때는 이게 렌즈를 항상 네. 이게 눈으로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제일 처음 이걸 렌즈를 사용할 때 그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네. 오른쪽 렌즈를 먼저 뺀다. 오른쪽을 먼저 빼서 케이스에 넣고 한다. 네. 그리고 넣을 때도 오른쪽을 먼저 넣는다. 그리고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네. 요게
바로 됐는지 뒤집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O자 모양으로 렌즈가 모아지면은 바로 된 거.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바깥으로 되면은 얘가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거든요. 네. 근데 가끔 여기 뒤집어서 넣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뒤집어서 들어가면 아주 이물감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알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딱 넣는 것도 교육을 시키고요. 네. 렌즈가 너무 이렇게 마른 느낌이 들 때는 무리하게 빼지 않고 눈물을 좀 눈을 감고 눈물이 촉촉하게 든 뒤에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게 렌즈 때문에 충혈이 생겼다, 시력이 저하된 느낌이 생긴다, 또는 눈에 통증이 생긴다. 네. 이럴 때는요. 지체 없이 렌즈를 제거하시고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렌즈는 그냥 물로 씻으면 안 되나요? 세정액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하드 렌즈는 물로 씻을 수 있고요. 네. 소프트 렌즈는 씻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소프트 렌즈는 수돗물에 닿으면 이 렌즈가 물을 흡수합니다. 네. 근데 물만 흡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물에 기생하는 세균이나 미생물이 함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미생물이 안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명을 유발하는 가시 아메바가 렌즈에 흡착되어서 번식하면서 치명적인 안질환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 절대 수돗물로 헹구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하드 렌즈는 수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좀 딱딱한 경질 재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렌즈여서 일반 물로 렌즈를 헹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수돗물 세척보다는 전용 세척액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목적 렌즈 관리액이라는 것도 있고 생리식염수도 있지 않나요? 둘 다 사용합니까? 예. 렌즈 관리액은 크게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네. 다목적 렌즈 관리액하고 생리식염수라는 걸 쓰는데요. 네. 다목적 렌즈 관리액은 이게 렌즈 관리용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유해한 세균 및 미생물을 살균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살균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자극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고농도로 들어가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담궜다가 이걸로만 세척하고 눈에 직접 넣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따가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렌즈를 착용했을 때 조금씩 축적되는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분이어서 네. 렌즈 관리액으로 잘 씻으신 다음에 세척하신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헹궈온 다음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꺼냈을 때도 다시 생리식염수로 한번 헹궈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렌즈 세척액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면 렌즈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콘택트 렌즈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아름다운 사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